온정시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공정안의 재수씨 희경과 양동익의 수아 민용길이 거액을 들고 동시에 사라졌습니다. 시장통에는 이미 두 사람이 바람이 나 도망갔다는 소문이 독버섯처럼 퍼지고 무너진 가장 대하는 원수 양동익 앞에서 피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스캔들 뒤에는 아무도 몰랐던 희경의 처절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를 살리기 위해 가문이 원수와 손을 잡아야 하는 주아와 현빈. 오늘 밤 불륜과 음모로 얼룩진 처방전 없는 전쟁이 시작됩니다. 공대안의 아내 희경이 남긴 건 텅 빈 금고와 낯선 남자의 자동차 뒷모습이 찍힌 흐릿한 사진 한 장뿐이었습니다. 공씨 집안의 거실은 그야말로 폭풍이 휘몰아친 직후의 고요함과 그보다 더 무거운 절망감이 내려앉아 있었는데요. 공대안은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쥐어뜯으며 짐승 같은 소리를 내뱉고 있었습니다. 형수님, 희경이가 그럴 리 없잖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 우리 정 엄마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요. 공대안의 절규에 한성민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마른 침만 삼키고 있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로서 수많은 가족의 갈등을 상담해온 한성미였지만 정작 자신의 시동생이 겪는 이 참담한 배신 앞에서는 어떤 솔루션도 떠오르지 않았던 것이지요. 한성민은 바들바들 떨리는 공대안의 어깨를 짚어주려다가도 안방에서 들려오는 공정한의 서슬퍼런 목소리에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정한은 평생을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정직하게 살아온 의사였습니다. 그런 공정한에게 재수의 가출과 불륜 의혹, 그리고 집안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들고 튀었다는 사실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오점이었습니다. 공정한은 안방문을 박차고 나와 공대안을 내려다보며 차갑게 뱉었는데요. 대안아, 정신 차려라. 그 여자가 내 돈만 가져간 게 아니라 이 집안의 명예를 갈기갈기 찢어놓고 나갔어. 시장 사람들 입방아에 오르내릴 내 형 면면은 생각 안 하니? 이 공정한의 매정한 말에 공대안은 고개를 들어 형을 원망스럽게 쳐다보았습니다. 그 시각 시장통 건너편 양씨 집안의 분위기는 사뭇 달랐습니다. 양동익은 거실 소파에 깊숙이 몸을 파묻은 채 입가에 번지는 미소를 숨기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상인회장 선거에서 단 한 표 차이로 고배를 마시고 공정한 밑에서 굽신거리며 부회장 노릇을 하던 양동익에게 이보다 더 달콤한 복수극은 없었습니다. 양동익은 옆에 앉은 아들 양현빈을 툭 치며 기분 좋게 속삭였습니다. 현빈아, 세상 이치가 이렇단다. 꼿꼿한 척 잘난 척하던 공정한이 재수씨 간수 하나 못돼서 이 사달이 났으니 이제 상인회장 자리는 내 거나 다름없어. 공정한이 얼굴 들고 시장을 활보할 수 있겠냐? 양현빈은 그런 아버지 양동익의 태도가 몹시 불편했습니다. 양현빈의 머릿속에는 오직 한 사람, 공주아의 얼굴만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양현빈은 공주아가 이 소식을 듣고 얼마나 상처받았을지 걱정이 되어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양현빈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방으로 들어와 공주아에게 메시지를 보낼까 말까 수십 번을 고민했는데요. 양현빈은 결국 전화를 걸지 못하고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만 내쉬었습니다. 양현빈은 과거 유학 가기 전 홀로 울고 있던 어린 공주아에게 돈가스를 사주며 위로했던 그날처럼 지금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녀를 안아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양동익이 공정한의 집안 문제를 무기로 공격하려는 이 상황에서 양현빈의 존재는 공주아에게 또 다른 상처가 될 것이 뻔했습니다. 다시 공씨 집안으로 돌아와 보면 한성민은 울다 지쳐 잠든 공대안을 뒤로하고 남편 공정한의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한성민은 조용히 공정한의 손을 잡으며 말했는데요. 여보, 너무 그러지 마요. 희경씨도 사정이 있었을 거예요. 내가 어제 희경씨 표정을 봤는데 그건 도망가려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어요. 뭔가에 쫓기는 사람 같았다고요. 한성미의 전문적인 식견에도 공정한은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공정한은 쫓기긴 뭐가 쫓겨. 시장 사람들이 다 봤다잖아. 웬 낯선 놈차에 타서 웃으면서 가는걸. 이라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공정한의 고집불통 성격은 한성미조차 혀를 내두를 정도였는데요. 사실 공정한도 속으로는 공대안에 대한 안타까움이 컸지만 평생 지켜온 자신의 도덕적 잣대가 무너지는 것이 두려워 더 모질게 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거실에 있던 공주아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공주아는 삼촌 공대안의 절규를 들으며 심장이 조여드는 통증을 느꼈는데요. 공주아는 희경이 자신에게 얼마나 따뜻한 숙모였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공주와는 희경이 절대 돈을 들고 도망갈 사람이 아니라고 확신했는데요. 공주와는 숙모 희경이 자주 가던 시장 귀퉁이의 반찬 가게와 편의점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공주와는 편의점 사장님을 붙들고 애원했는데요. 사장님, 제발 어제 숙모가 누구랑 있었는지 다시 한 번만 기억해 주세요. 정말 중요한 문제예요. 사장님은 귀찮은 듯 고개를 젓다가도 공주와의 간절한 눈빛에 결국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그 여자분이 전화로 자기야라고 부르긴 했는데 목소리가 너무 슬펐어. 그리고 같이 탄 남자가 좀 험악해 보이더라고. 공주와는 사장님의 말에 머리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습니다. 자기야라는 호칭과 험악한 남자. 공주와는 문득 양씨 집안과 연결된 인물 중 한 명인 민용길을 떠올렸습니다. 민용길은 양동익의 한의원에서 허드레지를 도와주며 가끔 사고를 치던 인물이었는데요. 공주와는 민용길과 희경 사이에 어떤 접점이 있었는지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주와는 우연히 골목길에서 양현빈과 마주치게 되었는데요. 양현빈은 공주와를 보자마자 달려와 그녀의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주아씨 괜찮아요? 연락하고 싶었는데 우리 아버지 때문에 도저히. 양현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주와는 양현빈의 눈을 피하지 않고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현빈 씨, 지금 우리 집안은 지옥이에요. 그런데 내가 믿고 싶은 건 우리 숙모가 정말 나쁜 선택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빈 씨는 혹시 민용길이라는 사람에 대해 아는 게 없나요? 양현빈은 민용길이라는 이름이 나오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양현빈은 민용길이 최근 자신의 집안에서도 물건을 훔쳐 달아난 도둑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현빈은 공주와의 손을 꽉 쥐며 대답했는데요. 민용길은 우리 한의원에서도 사고를 치고 도망간 사람이에요. 설마 숙모님이 그 사람과. 양현빈과 공주와 사이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두 사람은 양가 부모님이 철전지원수라는 사실도 잊은 채 어두운 골목길에서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진실을 쫓기로 약속했습니다. 공주와는 양현빈의 따뜻한 손길에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었지만 곧이어 들려오는 공정한의 불호령 같은 목소리에 화들짝 놀라 손을 뗐습니다. 공정한은 상인의 순찰을 돌던 중 자신의 딸이 양신의 아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발견한 것인데요. 공정한은 불같이 화를 내며 공주와를 끌고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공주와는 뒤돌아보며 양현빈에게 눈으로 신호를 보냈고 양현빈은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멀어지는 공주와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공씨 집안으로 끌려 들어온 공주와는 공정한 앞에서 당당하게 외쳤습니다. 아빠, 숙모는 바람난 게 아니에요. 민용길이라는 사람한테 이용당하고 있는 거라고요. 공주와의 외침에 공대한과 한성미도 깜짝 놀라 방에서 나왔습니다. 공정한은 민용길이 누구냐? 양동익네 그 사고뭉치 놈 아니냐? 라며 더욱 분노했는데요. 공정한에게는 자신의 재수가 원수 집안의 사람과 엮였다는 사실이 불륜보다 더 끔찍한 배신으로 다가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한성민은 공주와의 말에서 희망의 실마리를 찾았습니다. 한성민은 공정한을 진정시키며 공주와에게 더 자세히 말해보라고 다독였습니다. 공주와는 자신이 편의점에서 들은 내용과 양현빈에게 확인한 민용길의 행적을 차근차근 설명했는데요. 공대하는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맞아 희경이가 요즘 돈 때문에 고민이 많았어. 장모님 요양원 비용이 밀렸다고 했었는데 내가 무능해서 도와주지 못했거든. 이라며 자책하기 시작했습니다. 공대한의 고백에 거실 분위기는 순식간에 숙연해졌습니다. 공정한도 동생의 가난과 재수의 고충을 몰랐던 자신에 대한 미안함이 일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엄격한 표정을 유지했는데요. 한성민은 그런 공정한의 속내를 읽고 조용히 그의 등을 쓸어내렸습니다. 한편 양동익은 공정한의 집안 내부에서 이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다음날 시장 입구에 걸 상인회장 탄핵 벽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거울을 보며 공정한 이제 내 시대는 끝났다. 30년 앙숙의 승자는 결국 나 양동익이야. 라고 외치며 호탕하게 웃었는데요. 양동익의 야욕과 공정한의 자존심, 그리고 그 사이에 낀 공주아와 양현빈의 위태로운 사랑은 이제 민용길이라는 인물을 중심으로 거대한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공대하는 그날 밤 한숨도 자지 못하고 희경이 남긴 가족 사진만 하염없이 바라보았습니다. 공대하는 결심한 듯 자리에서 일어나 외투를 챙겨 입었는데요.
공대하는 민용기를 직접 찾아내어 희경을 구해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공주하는 그런 삼촌을 말리려 했지만 한성민은 오히려 공대한의 손에 따뜻한 음료를 쥐어주며 응원했습니다. 도련님 꼭 희경씨 데려오세요. 우리가 기다리고 있을게요. 한성미의 지지에 공대한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집을 나섰습니다. 공정한은 서재 창가에서 동생의 뒷모습을 지켜보며 깊은 담배 연기를 내뱉었는데요. 공정한의 눈에는 동생에 대한 걱정과 집안을 지켜야 한다는 가장으로서의 무게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양현빈 역시 집을 나와 공주아가 알려준 단서들을 토대로 민용길의 은신처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양현빈은 자신이 사랑하는 여자의 집안이 무너지는 것을 지켜만 볼 수 없었습니다. 양현빈은 양동익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을 잠시 내려놓고 오직 공주아를 돕기 위한 남자로 행동하기 시작했는데요. 양현빈은 어두운 뒷골목을 누비며 민용길의 행방을 묻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양현빈은 민용길이 자주 드나들던 불법 도박장 근처에서 낯익은 자동차를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 차는 바로 CCTV에 찍혔던 그 검은색 승용차였습니다. 양현빈은 심장이 터질 듯이 뛰는 것을 느끼며 차 안을 살폈습니다. 차 안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조수석 바닥에는 희경의 것으로 보이는 작은 손수건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양현빈은 즉시 공주아에게 전화를 걸어 위치를 알렸습니다. 공주아는 아버지 공정한의 눈을 피해 몰래 집을 빠져나와 양현빈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는데요. 두 사람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의 차가운 손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주아씨 여기에요. 숙모님이 근처에 계신 게 확실해요. 공주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양현빈의 품에 잠시 기댔습니다. 30년 앙숙이라는 벽보다 더 높은 현실의 시련 앞에서 두 젊은 남녀는 서로를 처방전 삼아 이 지독한 갈등의 밤을 버텨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건 민용길의 잔인한 덫이었습니다. 민용길은 이미 희경의 돈을 다 탕진하고 그녀를 인질 삼아 양동익이나 공정한에게 거액을 뜯어낼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인데요. 양현빈과 공주아가 도박장 건물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그들의 뒤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공씨 집안과 양씨 집안의 운명이 걸린 이 위험한 공조는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르고 있었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벌어질 파장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컸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주아와 현빈에게 집안의 원한보다 중요한 건 한 사람의 생명과 진실이었습니다. 거실에 홀로 남은 한성민은 남편 공정한에게 다가가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한성민은 여보, 우리가 30년 전 그 일로 너무 오랫동안 서로를 핥히며 살아온 건 아닐까요? 주아와 현빈이를 보세요. 저 아이들은 우리와 다른 길을 가려고 하잖아요. 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공정한은 찻잔을 만지작거리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굳게 담은 입술은 조금씩 떨리고 있었습니다. 공정한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지켜온 건 자존심이 아니라 낡은 상처뿐이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상처를 치료하기에는 너무나 긴 시간이 흘러버렸다는 사실이 공정한을 더욱 괴롭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밤은 깊어가고 각자의 상처를 품은 두 집안의 사람들은 잠들지 못한 채 서로 다른 곳에서 하나의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공대한의 외침, 양동익의 웃음소리, 공주아와 양현빈의 숨소리가 뒤섞인 시장통의 밤은 그렇게 처방전 없는 상처들로 가득 차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당신 아내가 내 돈을 들고 튀었다는데 이거 상인회장으로서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양동익은 공정한의 집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천둥 같은 고함을 지르며 정적을 깨뜨렸는데요. 평소라면 대문 밖에서 기싸움만 하던 양동익이었지만 오늘만큼은 공정한의 가장 아픈 치부를 움켜쥐었다는 확신에 차서 안방 앞까지 성큼성큼 발을 들이밀었습니다. 양동익의 뒤에는 시장 상인들 몇몇이 수군거리며 따라 들어왔고 공정한은 갑작스러운 침입에 당황하며 서재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공정한은 양동익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발을 들여. 당장 나가지 못해. 라며 삿대질을 했지만 양동익은 오히려 뒷짐을 지고 여유롭게 웃으며 마당 한가운데를 차지하고 앉아버렸습니다. 양동익은 품 안에서 구겨진 종이 한 장을 꺼내 흔들며 공정한의 코앞에 들이밀었는데요. 그것은 민용길이 한의원에서 몰래 가져간 약재 장부와 공대한의 아내 희경이 도장 찍은 의문의 차용증 사본이었습니다. 공정한은 차용증이라는 말에 눈동자가 흔들렸고
그 찰나의 흔들림을 놓칠 양동익이 아니었습니다. 양동익은 상인들을 향해 보란듯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시장의 자존심이라던 공정한 회장님의 재수씨가 우리 한의원 물건을 빼돌린 민용길과 짜고 거액을 챙겨 달아났답니다. 민용길이 가져간 우리 집 귀한 약재들이 다 어디로 갔겠습니까? 저 도망간 여자 손에 들어갔거나 이미 현금화됐겠지요. 그 양동익의 선동에 상인들은 동요하기 시작했고 공정하는 억울함과 수치심의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달아올랐습니다. 이때 거실에서 상황을 지켜보던 한성미가 우아하지만 서늘한 걸음걸이로 마당에 내려섰습니다. 한성미는 양동익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말했는데요. 양 원장님, 확실하지 않은 사실로 선동하는 건 명예훼손이라는 거 아시죠? 우리 동서가 사라진 건 맞지만 그쪽 민용길 씨와 공모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성미의 논리적인 반박에 양동익은 잠시 멈칫했지만 이내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응수했습니다. 증거요? 우리 용길이가 도망간 날 공대한 씨 아내가 은행에서 현금 수천만 원을 인출했다는 건 온 시장이 다 아는 사실인데.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은 차를 타고 공산 삼거리를 지나갔다는 목격담도 있습니다. 한 박사님, 가족 솔루션 전문가라더니 정작 자기 집구석 솔루션은 하나도 못하셨구먼. 또 양동익의 조롱 섞인 말에 한성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한성미는 전문가로서의 냉정함을 유지하려 애썼지만 시동생 공대한이 방 안에서 소리 죽여 울고 있다는 사실이 떠올라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는데요. 공정하는 아내 한성미가 수모를 당하는 모습을 보자 참았던 분노가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공정하는 양동익의 멱살을 잡으려 달려들며 소리쳤습니다. 이 나쁜 놈아. 내 놈이 우리 집안을 망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내가 부회장 자리에 앉혀달라고 무릎 꿇던 게 엊그제인데 이제 와서 이따위 수작을 부려. 공정한의 사자 후에 양동익도 지지 않고 맞섰습니다. 내가 무릎 꿇은 건 시장을 위해서였지 너 같은 위선자 밑에서 일하기 위해서가 아니야. 당장 회장직 사퇴해. 안 그러면 이 차용증 들고 바로 경찰서로 갈 테니까. 양동익과 공정한의 몸싸움이 벌어지려는 일촉즉발의 순간 마당 구석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공대한이 비틀거리며 나타났습니다. 공대한은 초점이 흐릿한 눈으로 양동익을 바라보며 힘겹게 입을 열었는데요. 양 원장님, 민용길 씨가 어디 있는지 아십니까? 그 사람이 우리 희경이를 데리고 있는 게 맞습니까? 공대한의 처절한 물음에 양동익은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이내 기회를 잡았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어이구 공대한 씨, 자네 아내가 우리 용길이를 꼬드겨서 도망간 건지 용길이가 자네 아내를 데려간 건지 알게 뭐야? 확실한 건 내 돈과 자네 집 보증금이 같이 증발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자네가 책임져. 자네 형이 회장직 내려놓으면 내 조용히 넘어가 줄 수도 있어. 양동익은 공대한의 절망을 이용해 공정한을 압박하는 고도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공정한은 동생 공대한이 양동익 앞에 무릎을 꿇으려 하자 그를 거칠게 잡아 세웠습니다. 대한아 비굴하게 굴지 마라. 저 인간이 하는 말은 다 거짓부렁이다. 우리가 직접 찾아내면 돼. 공정한의 목소리에는 동생에 대한 애틋함과 양동익에 대한 증오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이 광경을 담벼락 너머에서 지켜보던 양현빈의 심정은 타들어가는 것 같았습니다. 양현빈은 자신의 아버지 양동익이 공주와의 가족을 이토록 무참하게 짓밟는 모습을 보며 말할 수 없는 자괴감을 느꼈는데요. 양현빈은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마당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양현빈의 등장에 양동익은 깜짝 놀라며 아들을 쳐다봤습니다. 현빈아, 내가 여기 왜 있어? 넌 빠져라. 이건 집안의 명예가 걸린 문제다. 양동익의 말에 양현빈은 주먹을 꽉 쥐고 소리쳤습니다. 명예라고요? 남의 집 아픔을 이용해서 권력을 잡으려는 게 명예입니까? 민용길 씨가 사고친 건 우리 집안 관리 소홀이기도 해요. 왜 모든 책임을 공 회장님 댁에 떠넘기시는 건데요? 양현빈의 항명에 양동익은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고 공정한과 한성민은 의외의 원군의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공주아 역시 집안에서 뛰어나와 양현빈의 곁에 섰는데요. 공주아는 양현빈의 팔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현빈 씨 고마워요. 하지만 이건 우리 집안일이에요. 현빈 씨가 나서는 건 상황을 더 복잡하게 만들 뿐이에요. 공주아의 말에는 양현빈을 보호하려는 마음과 자신의 집안을 스스로 지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한성민은 딸 공주아와 양현빈 사이의 묘한 기류를 감지하고 복잡한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봤는데요. 한성민은 과거 양동익이 자신을 짝사랑했다는 사실과 그로 인해 뒤엉킨 감정의 실타래가 자식 세대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양동익은 아들에게 면박을 당하자 더욱 독이 올라 상인들을 선동했습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제 공 회장 댁 따님과 내 아들까지 엮어서 스캔들을 만들 모양인데 저 집안은 대대로 도망가는 게 유전인가 봅니다. 30년 전 할아버지 때부터 그러더니 재수씨까지. 양동익의 선을 넘은 발언에 공정하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양동익의 멱살을 거칠게 쥐었습니다. 양동익, 내 입에서 우리 아버지 얘기를 꺼내지 마. 그날의 진실을 내가 알기나 해? 공정한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30년 전 공정한의 아버지는 양동익의 어머니와 도망친 것이 아니라 억울한 누명을 쓰고 쫓겨나던 그녀를 보호하려다 사고를 당했던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양동익은 오로지 배신감에 사로잡혀 그날의 진실을 왜곡한 채 살아왔던 것입니다. 마당은 순식간에 난장판이 되었고 공대하는 그 틈을 타 대문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공대하는 양동익이 흔들던 차용증에 적힌 민용길의 연락처를 눈여겨봐 두었던 것인데요. 공대하는 미친 듯이 시장 골목을 달려 민용길이 자주 간다던 은신처로 향했습니다. 공주와 양현빈도 공대한을 쫓아나갔고 마당에는 공정한과 양동익 그리고 한성미만이 남아 팽팽한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한성미는 두 남자를 갈라놓으며 차갑게 말했는데요. 두 분 다 그만하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희경씨와 민용길 씨는 멀어지고 있어요. 양 원장님, 정말 돈이 목적이라면 우리와 공조해서 민용길을 잡으세요. 회장직이 목적이라면 당신은 영원히 상인들의 존경을 받지 못할 겁니다. 한성미의 일침에 양동익은 잠시 입을 다물었습니다. 한편 공대하는 시장 변두리의 폐건물 근처에서 민용길의 차를 발견했습니다. 공대하는 숨을 헐떡이며 차 안을 살폈지만 차 안에는 찢어진 옷가지와 희경의 신발 한 짝만이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공대하는 신발을 가슴에 품고 오열했는데요. 희경아, 내가 미안해. 내가 못나서 내가 이런 고생을 하는구나. 공대한의 울음소리가 폐건물 안으로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때 뒤쫓아온 공주아와 양현빈이 공대한을 발견하고 그를 부축했습니다. 양현빈은 폐건물의 열린 문 사이로 누군가 지나가는 그림자를 포착했는데요. 양현빈은 공주아에게 삼촌을 부탁하고 어둠 속으로 몸을 날렸습니다. 양현빈은 어두운 복도를 지나 지하실로 내려갔고 그곳에서 의자에 묶여있는 희경을 발견했습니다. 희경은 입이 봉해진 채 눈물만 흘리고 있었고 그 앞에는 민용길이 칼을 만지작거리며 앉아 있었습니다. 민용길은 양현빈을 보자 비열하게 웃으며 말했는데요. 오 이사님 아니십니까? 여기까지 어쩐 일이세요? 이 여자 돈 좀 될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집안에서 찬밥 신세더라고요. 그래서 양 원장님한테 연락 좀 하려던 참이었죠. 양현빈은 분노로 몸을 떨며 민용길에게 다가갔습니다. 민용길, 당장 그 손 치워. 내가 저지른 일 우리 아버지가 알면 너 무사할 줄 알아? 또 양현빈의 협박에 민용길은 코방귀를 뀌었습니다. 양 원장님? 그 양반이 나한테 공 회장 내 약 좀 잡아오면 한모 챙겨준다고 한 건 모르시나 보네. 양현빈은 민용길의 입에서 나온 충격적인 폭로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민용길을 사주의 공씨 집안을 파탄내려 했다는 사실은 양현빈에게 사형 선고와도 같았는데요. 양현빈이 충격에 빠진 사이 민용길은 칼을 휘두르며 양현빈을 공격하려 했습니다. 그 순간 지하실 문을 박차고 공대한과 공주아가 들어왔습니다. 공대한은 민용길을 보자마자 짐승처럼 달려들어 그를 밀쳐냈고 공주아는 희경의 결박을 풀기 위해 달려갔습니다. 지하실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양현빈은 민용길의 칼날을 맨손으로 잡으며 그를 제압했습니다. 양현빈의 손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공주아를 향한 미안함과 아버지에 대한 분노만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겨우 상황이 정리되고 경찰이 도착했을 때 공정한과 양동익도 현장에 나타났습니다. 양동익은 민용길이 체포되는 모습을 보며 안절부절 못했고 민용길은 끌려가면서 양동익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원장님,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왜 나만 잡혀가요? 약속한 돈 주셔야죠. 민용길의 외침에 현장에 있던 모든 상인과 경찰의 시선이 양동익에게 쏠렸습니다.
양동익은 저 미친놈이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난 모르는 일이야. 라며 발뺌했지만 그의 비겁한 모습은 이미 모두의 눈에 각인된 뒤였습니다. 공정하는 양동익을 경멸의 눈빛으로 바라보며 쓰러져 있는 동생 공대한과 제수 희경을 챙겼습니다. 공주하는 손을 다친 양현빈에게 다가가 손수건으로 상처를 감싸주었습니다. 공주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고마움과 슬픔, 그리고 앞으로 닥쳐올 시련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의 손을 잡으려다 멈칫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해요, 주아씨. 우리 아버지가. 정말 미안해요. 양현빈의 사과에 공주아는 결국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고 말았습니다. 두 젊은 연인 사이에는 이제 민용길의 폭로라는 거대한 강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서로를 사랑해도 부모 세대의 일그러진 욕망과 범죄 혐의 앞에서는 그 사랑조차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두 사람은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습니다. 한성미는 희경을 안아주며 그녀의 마음을 달랬습니다. 희경은 한성미의 품에서 오열하며 형수님,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병원비가 급해서. 민용길 씨가 투자하면 큰돈 벌 수 있다는 말에 속아서 보증금을 다 갖다 줬어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한성민은 희경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니에요, 희경씨. 당신 잘못이 아니야. 우리가 당신의 짐을 나누지 못한 탓이지. 라며 따뜻하게 처방전을 내려주었습니다. 공정한 역시 제수의 고백을 들으며 자신의 완고했던 마음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공정한은 동생 공대한의 어깨를 툭 치며 집으로 가자. 일단 밥부터 먹자. 라고 툭 던졌는데요. 그것은 공정한식의 화해이자 용서의 표현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씨 집안은 풍비박산이 날 위기에 처했습니다. 양동익은 민용길과의 공모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고 시장 상인들의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양현빈은 집으로 돌아와 짐을 쌌습니다. 양현빈은 양동익에게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 아들로 살 자신이 없어요. 아버지가 저지른 일 스스로 책임지세요. 라고 차갑게 말한 뒤 집을 나섰습니다. 양동익은 거실에 홀로 앉아 현빈아. 내가 어떻게 나한테 이래. 이게 다 누구를 위해서 한 일인데. 라며 절규했지만 돌아오는 건 차가운 정적뿐이었습니다. 양동익은 자신이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보며 뒤늦은 후회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시장 골목의 가로등 아래 공주아와 양현빈이 다시 만났습니다. 공주아는 떠나려는 양현빈을 불러 세웠습니다. 현빈 씨 어디로 가요? 정말 이렇게 끝낼 거예요? 양현빈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주아 씨를 볼 낯이 없어요. 우리 아버지가 주아 씨 가족에게 준 상처 내가 다 짊어지고 갈게요. 시간이 지나서 내 마음이 조금이라도 가벼워지면 그때 다시 올게요. 양현빈은 어둠 속으로 걸어갔고 공주아는 그 자리에 서서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30년의 악연은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부모들의 오해와 욕망이 만든 상처는 여전히 깊지만 그 상처 위로 조금씩 진실의 새살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공씨 집안의 저녁 밥상에는 오랜만에 희경의 따뜻한 국물이 올라왔고 양씨 한의원의 간판은 쓸쓸하게 깜빡거리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때로 가장 잔인한 처방전이 되기도 하지만 그 처방전을 견뎌내는 과정이야말로 진정한 치유의 시작이라는 것을 두 집안은 온몸으로 배우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가고 시장통의 소음도 잦아들 무렵 공주아는 자신의 일기장에 나지막이 적었습니다. 우리의 인연은 여기까지가 아니라 이제부터 시작일지도 모른다라고 말이지요. 그 글귀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숙모 희경이 떠난 자리에 남은 것은 슬픔보다 더 지독한 의문이었고 주아는 그 의문의 꼬리를 붙잡기 위해 삼촌의 방 한구석에 덩그러니 놓인 숙모의 가방을 열었습니다. 공씨 집안의 거실에서는 여전히 공대한의 흐느낌과 공정한의 노호가 뒤섞여 들려오고 있었지만 주아는 그 소음들을 차단한 채 숙모의 소지품 하나하나를 조심스럽게 살피기 시작했는데요. 가방 안에는 평소 숙모가 아끼던 낡은 지갑과 손거울, 그리고 유통기한이 지난 사탕 몇 달이 전부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아는 가방 안감을 손으로 후던 중 무언가 딱딱한 종이 뭉치가 만져지는 것을 느꼈고 조심스럽게 안감을 뜯어내자 그 안에서 꼬깃꼬깃 접힌 영수증 더미와 낡은 팜플렛 하나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돈을 들고 튀었다는 불륜녀의 소지품이라기엔
너무나 이질적이고도 처연한 기록들이었는데요. 주아가 가장 먼저 집어든 것은 청록요양원이라는 이름이 적힌 낡은 안내문이었습니다. 안내문 귀퉁이에는 숙모희경의 필체로 매달 25일 120만 원이라는 숫자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엄마, 조금만 더 기다려라는 가슴 아픈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주아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받았는데요. 삼촌 공대한조차 알지 못했던 숙모희경의 친정어머니, 즉 치매로 인해 오래전 행방불명된 줄로만 알았던 숙모의 친정어머니가 사실은 무허가 요양원에 은밀히 모셔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주아는 떨리는 손으로 영수증들을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영수증들은 숙모가 지난 몇 년간 자신의 생활비를 쪼개고 삼촌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며 요양원비를 감당해온 처절한 사투의 흔적이었는데요. 주아는 숙모가 왜 그토록 돈에 집착했는지, 왜 가끔 멍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았는지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숙모 희경에게 자기야라고 부르며 전화를 걸었던 존재는 내연남이 아니라 정신이 돌아올 때마다 딸을 남편으로 착각하고 자기야, 나 데리러 언제 와? 라고 묻던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였던 것입니다. 주아는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숙모를 의심했던 자신과 가족들이 원망스러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주아의 발견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팜플렛 뒤쪽에 끼워져 있던 검은색 쪽지 하나가 주아의 시선을 사로잡았는데요. 거기에는 투박하고 거친 필체로 이번 달 입금 안 되면 요양원 위치공 원장한테 알리겠다는 협박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필체는 주아가 시장통에서 가끔 보았던 양신의 한의원 일꾼 민용길의 것과 매우 흡사했습니다. 주아는 숙모희경이 바람이 나서 도망친 것이 아니라 친정어머니의 존재를 숨기기 위해 민용길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직감했는데요. 민용길은 숙모의 효심을 이용해 돈을 갈취해왔고 결국 집안의 보증금까지 손을 대게 만든 악마 같은 존재였던 것입니다. 주아는 이 사실을 당장 가족들에게 알리려 거실로 뛰어나가려 했지만 문고리를 잡은 손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직 민용길의 행방도 숙모가 어디로 끌려갔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섣불리 움직였다가는 오히려 숙모가 더 위험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주아는 책상 위에 놓인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 민용길의 뒤를 가장 잘 쫓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양현빈 뿐이었습니다. 주아는 양현빈에게 메시지를 남기며 마음속으로 빌었습니다. 숙모 제발 무사해줘요. 우리가 다 오해해서 미안해요라고 말이지요. 주아는 숙모의 낡은 가방을 다시 품에 꼭 안았습니다. 그 가방에서 나는 숙모 특유의 저렴한 분내와 소독약 냄새가 오늘따라 너무나 서글프게 느껴졌는데요. 주아는 이제 이 사건이 단순한 가출 사건이 아님을, 그리고 이 뒤에는 양씨 집안의 그림자가 짙게 깔려있음을 확신하며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가족들이 거실에서 서로를 탓하며 싸우는 동안 주아는 홀로 거대한 진실의 문턱에 서서 숙모를 구하기 위한 첫걸음을 떼고 있었습니다. 공씨 집안의 장녀로서, 그리고 숙모를 진심으로 사랑했던 조카로서 주아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온정시장 뒷골목의 찬 공기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것처럼 서늘했고 그 정막 속에서 공주아와 양현빈의 가쁜 숨소리만이 허공으로 하얗게 흩어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요양원 팜플렛과 민용길의 협박 쪽지를 발견하고 집을 뛰쳐나온 공주아는 골목 어귀에서 초조하게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윽고 어둠 속에서 키가 큰 남자의 실루엣이 나타났고 그는 숨을 몰아쉬며 공주아의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양현빈이었습니다. 양현빈은 자신의 아버지가 버린 소동을 뒤로하고 오직 공주아의 안위가 걱정되어 한달음에 달려온 것이었는데요. 두 사람은 서로의 얼굴을 확인하자마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좁은 골목 안쪽, 가로등 불빛조차 닿지 않는 어둠 속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공주아는 떨리는 손으로 양현빈의 소매를 붙잡으며 자신이 발견한 숙모 희경의 비밀을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현빈 씨, 우리 숙모가 불륜이 아니었대요. 치매 걸린 친정어머니를 몰래 모시고 있었고 그걸 민용길 씨가 협박해서 돈을 뜯어내고 있었나 봐요. 공주아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으로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그 사실을 들은 양현빈의 얼굴은 마치 얼음장처럼 차갑게 굳어버렸습니다. 양현빈은 자신의 집안 사람인 민용길이 공주아의 가족에게 그런 잔인한 짓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말할 수 없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꼈는데요.
양현빈은 공주아의 차가운 손을 두 손으로 감싸주며 나직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주아씨. 우리 집안과 관련된 사람이 주아씨 가족에게 그런 상처를 줬다니. 내가 어떻게 해서든 민용기를 찾아낼게요. 그리고 숙모님도 반드시 무사히 돌아오게 할 겁니다. 양현빈의 따뜻한 손길과 진심 어린 위로에 공주아는 참았던 눈물을 한 방울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30년 넘게 이어져 온 집안의 악연 속에서 서로를 증오해야만 하는 운명을 타고난 두 사람이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세상에 오직 서로뿐인 것처럼 느껴졌는데요. 양현빈은 눈물을 흘리는 공주아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감싸주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습니다. 주아씨, 사실 나 6개월 전 강가에서 당신을 처음 봤을 때부터 그리고 회사에서 다시 재회했을 때부터 단 한순간도 당신을 잊은 적이 없어요. 어른들의 싸움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우리 아버지가 당신 집안에 씻을 수 없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만 내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더 깊어지고 있어요. 양현빈의 고백은 얼어붙은 골목길의 공기를 단숨에 녹일 만큼 뜨거웠습니다. 공주아는 양현빈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며 그의 심장 박동 소리를 느꼈는데요. 현빈 씨, 나도 무서워요. 우리 아빠가 이 사실을 알면 그리고 현빈 씨 아버지가 우리를 보면 어떻게 될지. 하지만 지금은 현빈 씨 손을 놓고 싶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이라면 적어도 오늘만큼은 그냥 공주아 양현빈으로 있고 싶어요. 공주아의 고백에 양현빈은 그녀를 더욱 꽉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어두운 벽면에 하나로 겹쳐졌고 서로의 체온만이 이 잔인한 현실을 버티게 해주는 유일한 처방전이 되고 있었던 것이지요. 하지만 운명은 그들에게 그리 긴 평화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골목 저 멀리서 투박한 구두 소리와 함께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오기 시작했는데요. 이복의 공 회장, 이쪽 골목은 내가 어제 순찰했는데 가로등이 나갔더라고. 이번 기회에 싹 갈아치워야 하지 않겠어? 바로 상인의 부회장직을 맡아 억지로 순찰을 돌고 있던 양동익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 엄격하고 꼿꼿한 공정한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가로등 교체는 예산안부터 확인해야지, 양 원장. 그보다 저쪽 구석에 누가 있는 것 같은데 손전등 좀 비춰보게. 공주아와 양현빈은 심장이 멎는 것 같은 공포를 느꼈습니다. 만약 여기서 두 사람이 함께 있는 모습이 발각된다면 가뜩이나 희경의 가출 사건으로 폭발 직전인 양가 집안은 그야말로 쑥대밭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양현빈은 재빨리 공주아를 벽면 더 안쪽으로 밀어 넣으며 자신의 몸으로 그녀를 가렸습니다. 두 사람은 숨조차 크게 쉬지 못한 채 서로의 심장 소리가 귓가를 때리는 것을 견뎌야 했는데요. 손전등 불빛이 골목 입구부터 벽면을 따라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양동익의 손전등 불빛은 마치 감옥의 서치라이트처럼 차갑게 두 사람의 발치까지 닿았다가 다시 멀어지기를 반복했습니다. 공주아는 겁에 질려 양현빈의 코트깃을 꽉 붙잡았고 양현빈은 그녀의 귀에 입술을 대고 괜찮아요? 내가 지켜줄게요 라고 소리 없이 속삭였습니다. 공정한과 양동익의 발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져 이제 불과 몇 걸음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양동익은 손전등을 휘두르며 투덜거렸는데요. 아니, 이 밤중에 어떤 정신나간 놈들이 이런 으슥한 데서 데이트를 하나? 공 회장, 자네 딸 단속이나 잘해. 요즘 세상이 흉흉하잖아. 양동익의 비아냥 섞인 말에 공정한은 불쾌한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우리 주아는 지금 집에서 내 일을 돕고 있네. 자네 아들이나 잘 챙기게. 요새 회사 일 핑계로 밤늦게 돌아다닌다며? 두 아버지의 날 선 신경전이 머리 위에서 오가는 동안 공주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바로 옆에 있다는 사실에 온몸에 피가 식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골목 반대편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쓰레기통을 넘어뜨리며 요란한 소리를 냈습니다. 깜짝이야. 뭐야, 고양이였나? 양동익이 소리가 난 쪽으로 급히 손전등을 돌렸고 공정한도 그쪽으로 시선을 옮겼습니다. 고양이가 아니라 쥐겠지. 시장 골목에 쥐가 얼마나 많은데. 자, 저쪽 시장 입구까지만 더 돌고 들어갑시다. 공정한의 제안에 양동익은 투덜거리면서도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두 아버지의 발소리가 멀어질 때까지 공주아와 양현빈은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겨우 위기를 넘긴 공주아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려 했지만 양현빈이 발 빠르게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양현빈의 이마에도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는데요.
양현빈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공주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주아씨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네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는 걸요. 공주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젖은 눈으로 양현빈을 응시했습니다. 현빈씨 무서워요. 하지만 이제 도망가지 않을게요. 숙모 사건도 우리 관계도 우리가 직접 해결해야 해요. 공주아의 결연한 모습에 양현빈은 다시 한번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두 사람은 골목을 빠져나와 각자의 집으로 향하기 전 마지막으로 서로의 얼굴을 확인했습니다. 양현빈은 공주아의 머리카락을 귀 뒤로 넘겨주며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연락할게요. 민용길의 행방을 쫓을 수 있는 단서를 더 찾아볼게요. 주아씨는 일단 집에서 삼촌과 부모님을 진정시켜 주세요. 공주아는 멀어지는 양현빈의 뒷모습을 보며 30년 전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느꼈을 그 절박한 심정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들도 이렇게 어두운 골목에서 서로의 손을 놓지 않으려 발버둥 쳤을 것이라는 생각에 가슴 한구석이 아릿해졌는데요. 공주아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인의 순찰복을 입고 거들먹거리며 걸어가는 양동익의 뒷모습을 다시 한번 목격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어둠 속을 헤매고 있는지 전혀 모른 채 오직 권력과 복수심에 눈이 먼 저 남자가 양현빈의 아버지라는 사실이 주아를 슬프게 했습니다. 그리고 집 대문을 열었을 때 거실에서 여전히 한숨을 내쉬며 동생 공대한을 다독이는 아버지 공정한의 모습은 너무나 고지식하고 고독해 보였습니다. 공주아는 자신의 아버지가 지켜온 그 고집스러운 정의감이 사실은 가족을 지키기 위한 유일한 방패였음을 깨닫고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밤은 점점 더 깊어갔지만 온정시장의 두 집안은 누구도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공대한은 아내 희경의 빈자리를 보며 술잔을 기울였고 한성민은 전문가적인 냉철함을 유지하려 했으며 실종신고 절차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양동익은 순찰을 마치고 돌아와 공정한을 실각시킬 계획서를 작성하며 회심의 미소를 지었고 양현빈은 자신의 방에서 민용길이 평소 자주 연락하던 인물들의 리스트를 정리하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각자의 욕망과 상처가 뒤엉킨 이 밤, 공주아와 양현빈의 짧았던 골목길 미래는 폭풍 전야의 고요함처럼 위태롭고도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공주아는 침대에 누워 양현빈이 잡아주었던 손바닥의 온기를 되새겼습니다. 어른들이 만든 얼음판 위에서 우리가 미끄러지지 않고 끝까지 걸어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주아는 이제 더 이상 울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숙모 희경의 비밀을 밝혀내고 양가의 해묵은 오해를 풀어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금 자신에게 주어진 가장 시급한 처방전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장의 가로등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리며 내일의 더 큰 폭풍우를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7회의 클라이맥스는 그렇게 두 젊은 연인의 간절한 약속과 함께 차가운 겨울밤 공기 속으로 스며들며 막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폭풍 전야의 정적을 깨뜨린 것은 주아의 침대 머리맡에서 발작하듯 울려 퍼진 휴대폰 진동 소리였는데요. 골목길에서 현빈과 헤어지고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던 주아는 본능적으로 직감했습니다. 이 시간에 걸려올 전화는 단 한 사람, 생사조차 알 수 없었던 숙모 희경뿐이라는 것을요. 주아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집어들었고 액정 위로 뜬 발신번호 표시 제한이라는 글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만 같았습니다. 주아는 침을 꼴깍 삼키며 통화 버튼을 눌렀고 수화기 너머에서는 당장이라도 끊어질 듯 가냘프고 절박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주아야. 나야. 숙모야. 희경의 목소리는 평소에 밝고 씩씩한 톤은 온데간데 없이 공포와 추위에 질려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는데요. 주아는 목소리가 밖으로 나가지 않게 입을 틀어막으며 나직하게 속삭였습니다. 숙모. 숙모 어디예요? 지금 다들 난리 났어요. 삼촌은 지금 제정신이 아니고 아빠랑 엄마도 숙모 찾으려고 경찰서까지 갔단 말이에요. 주아의 다급한 물음에 희경은 억눌린 울음을 터뜨리며 대답했습니다. 주아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 지금 어디인지도 모르겠어. 그냥 공산 삼거리 근처 폐가 같은 곳인데 밖에서 무서운 소리가 나. 지호 아빠가 민용길 씨가 날 안 보내줘. 희경의 입에서 나온 이름은 주아가 예상했던 대로였지만 이어지는 내용은 훨씬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민용길은 단순히 돈을 뜯어내기 위해 희경을 데려간 것이 아니었는데요.
희경의 고백에 따르면 민용길은 희경이 친정어머니의 요양원비를 마련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는 고수익 투자를 미끼로 접근해 집안 보증금까지 가로챈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소름 끼치는 반전은 민용길의 배후에 있었습니다. 희경은 낮은 목소리로 주아에게만 들릴 듯 말 듯 비밀을 털어놓았는데요. 주아야, 그 사람이 그랬어. 양 원장님이 시킨 일이라고. 공 회장네 집안을 상종 못할 집구석으로 만들어야 상인회에서 쫓아낼 수 있다고 나보고 불륜인 척 연기하고 돈 들고 튀라고 협박했어. 난 정말 그러기 싫었는데 우리 엄마 요양원을 없애버리겠다고 해서. 주아는 그 사실을 듣는 순간 온몸에 피가 거꾸로 솟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양동익이 상인회장 자리에 눈이 멀어 타인의 가정을 파탄내고 한 여자의 약점을 이용해 인질극을 벌이고 있었다는 사실은 인간으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악행이었던 것이지요. 주아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것은 희경의 안전이었습니다. 숙모, 정신 똑바로 차려요. 지금 내가 현빈 씨랑 같이, 아니 사람들과 같이 갈 테니까 조금만 버텨요. 휴대폰 배터리 아끼고 위치 추적할 수 있게 전원 끄지 말고요. 주아는 통화를 마친 뒤 곧바로 현빈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현빈 역시 잠들지 못하고 아버지 양동익의 서재 밖을 서성이고 있었는데요. 주아의 메시지를 확인한 현빈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단순히 속물적인 정치꾼인 줄만 알았지 이렇게 비열한 범죄의 배후에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던 것입니다. 현빈은 분노와 수치심에 몸을 떨며 서재 문을 박차고 들어갔습니다. 양동익은 다음날 있을 상인회 임시 총회에서 공정한을 탄핵할 연설문을 작성하며 흐뭇하게 웃고 있었는데요. 아들의 갑작스러운 난입에 양동익은 안경을 고쳐 쓰며 물었습니다. 현빈아, 이 야밤에 예의 없이 뭐 하는 거냐? 내일이면 아버지가 다시 상인회장 자리를 되찾을 텐데 같이 축배라도 들어야 하지 않겠어? 현빈은 아버지의 책상 위에 놓인 연설문을 갈기갈기 찢어 밝히며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아버지, 제발 그만하세요. 민용길 씨 시켜서 공 회장님 댁 숙모님 협박한 거 제가 다 알았어요. 지금 그분이 어디에 갇혀 있는지,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드러날 텐데 대체 언제까지 이럴 겁니까? 또 양동익은 잠시 당황한 듯 눈동자를 굴렸지만 이내 특유의 뻔뻔한 미소를 지으며 발뺌했습니다. 민용길? 그놈이 사고 친 걸 왜 나한테 따져? 난 그저 우리 한의원 약재 도둑 맞은 피해자일 뿐이야. 내가 공 회장 딸한테 눈이 멀어서 사리분별을 못하는구나. 또 양동익의 비겁한 태도에 현빈은 깊은 환멸을 느꼈고 더 이상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현빈은 아버지를 뒤로하고 집을 뛰쳐나왔습니다.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던 주아를 본 현빈은 차마 그녀의 얼굴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아씨,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그런 괴물일 줄은 몰랐어요. 현빈의 사과에 주아는 그의 손을 꽉 잡으며 대답했는데요. 현빈 씨 잘못 아니에요. 지금은 숙모를 찾는 게 우선이에요. 공산 삼거리 쪽 폐가라고 했어요. 빨리 가요. 또 두 사람은 현빈의 차를 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도로를 질주하기 시작했습니다. 온정시장의 평화로운 밤 풍경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을 바로잡기 위해 두 젊은 연인은 운명적인 공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한편 공씨 집안의 거실에서는 또 다른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공대한이 희경이 남긴 마지막 메모를 발견한 것이었는데요. 메모에는 여보 미안해. 엄마를 지키려면 이 방법뿐이야 라는 짧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공정한과 한성민은 그 메모를 보며 희경에게 숨겨진 사정이 있었음을 깨닫고 즉시 경찰에 재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공정한은 30년 전 자신의 아버지가 겪었던 그 억울한 누명이 지금 자신의 집안에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에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양동익, 내가 감히 내 동생의 인생까지 망치려 들다니. 공정한은 평생 지켜온 인내심의 한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주아와 현빈이 공산 삼거리 근처의 폐건물에 도착했을 때 그곳은 소름 끼치는 정적만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달빛 아래 민용길에 차로 추정되는 낡은 승용차가 세워져 있었고 건물 안쪽에서는 누군가 다투는 듯한 고성이 들려왔는데요. 현빈은 주아를 차에 머물게 하려 했지만 주아는 숙모를 직접 구해야겠다며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숨을 죽이며 폐건물 지하실로 향하는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지하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불빛 사이로 의자에 묶인 채 울먹이는 희경과 그녀를 위협하는 민용길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용길은 술병을 들이켜며 희경에게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야, 양 원장이 너 그냥 조용히 처리하라는데 어쩔 거야? 불륜인 척하고 멀리 떠나기로 약속했잖아. 왜 자꾸 전화를 해서 일을 꼬이게 만들어? 민용길의 말에 희경은 고개를 가로저으며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엄마 요양원에서 쫓겨나게 했다며. 약속이 다르잖아. 돈 다 가져갔으면 됐지 왜 우리 엄마까지 괴롭히냐고. 민용길은 화가 난 듯 손을 치켜들었고 그 순간 현빈이 문을 박차고 들어가 민용길을 제압했습니다. 지하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고 주하는 달려가 희경의 결박을 풀었습니다. 민용길은 현빈의 힘에 밀려 바닥에 고꾸라지면서도 실성을 한 듯 웃어댔습니다. 양현빈, 내가 이래봤자 내 아버지는 못 이겨. 이미 상인들한테 공 회장네에 재수씨 바람나서 도망갔다고 소문 다 퍼졌어. 내일이면 너희 아버지가 시장왕이 될 텐데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민용길의 비웃음 섞인 폭로는 지하실의 차가운 벽에 부딪혀 기괴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주하는 희경을 부둥켜 안고 오열했고 현빈은 민용길의 멱살을 잡은 채 말할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젖었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상처는 시장 전체로 번진 뒤였습니다. 어느새 경찰차의 사이렌 소리가 폐건물을 에워싸는 가운데 주하는 지하실 바닥에서 떨어진 민용길의 휴대폰을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양동익과 주고받은 은밀한 메시지들과 함께 30년 전 공씨와 양씨 집안의 악연에 관한 결정적인 비밀이 담긴 녹음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는데요. 주하는 현빈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현빈 씨,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우리 부모님 세대가 왜 이렇게까지 서로를 증오해야 했는지 그 진짜 이유가 여기 들어있을지도 몰라요. 두 사람의 눈빛이 교차하며 가장 자극적이고도 서글픈 반전의 여운을 남긴 채 서서히 막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처방전이 오히려 더 큰 상처를 파헤치게 된 셈이었지만 그것이 진정한 화해로 가는 유일한 길임을 예감하게 됩니다.